안녕하세요. 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아이고 오늘이 며칠 차니까 벌써. 네, 그렇죠. 기본 과정도 이제 다음 주면 끝나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소득세 과세 방식입니다. 자, 먼저 우리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냅니까? 법인이 냅니까? 개인.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이제 개인이 내는 거에 대해서 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자, 개인은 일단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8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자, 배당, 자, 또 사업, 그리고 근로, 근로, 자, 연금, 연금, 기타. 자, 이렇게 이제 6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합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신이 여기에 속한 게 있습니까? 네, 하나 있어요, 2개 있어요. 전 2개 있는데요. 소심하게 합쳐갖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양도 같은 것도 올해 벌기는 벌었지만 요건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고 했었죠. 퇴직금 10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2억을 받았네? 그게 어떻게 한 해 번 소득이에요? 내가 어떤 땅을 20년 보유하고 10억을 벌었네? 그게 어떻게 한 해 번 소득입니까? 그래서 요거는 퇴직은 퇴직기로, 양도는 양도끼리 신고합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3가지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종합과세. 이름하여 종합소득세. 자, 그리고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분리과세는 뭐냐면 여기에 속하기는 속하는데, 야, 굳이 나 알바 좀 한 거거든? 로또를 맞은 거거든? 이자 받아봤자 2천만 원도 안 되거든? 이러면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대부분 끝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분리과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 당연히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자, 근데 개인은 2가지로 구분하죠. 거주자, 비거주자. 우리나라의 주소나 아니면은 절반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 너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야. 근데 주소 같은 거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안 사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번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소득까지도 합산해서 우리나라에 신고합니다. 나는 근데 거기서도 뗐는데요. 이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해줘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했어요? 손흥민, 그래, 손흥민, 그렇죠? 손흥민.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난 그거보다 더 부러운 건 요즘 이수만, 그죠? 이수만, 예. 그 돈 갖고 다 뭐 하나 몰라, 그렇죠? 이수만 제일 부러워요, 그렇죠? 예? 이수만 모르는 분. 어디 갔어? 이수만 알아 몰라? 아, 그 말고 옛날 가수였던 거 알아요? 아는구나, 그렇죠? 옛날에 가수였어요, 그렇죠? 하룻밤을 살아도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 옛날에, 그렇죠? 됐어요, 예, 그렇죠? 자, 과세 기간입니다. 3개월 단위로 신고한다, 6개월 단위로 신고한다, 1년 단위로 신고한다. 매달 신고하면 더 좋겠죠. 근데 납세문제 불편하잖아요. 아, 됐어, 그냥 1년 동안 번 거에 대해서 신고해. 근데 좀 길어요.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세무사무실은 이때가 가장 바쁘기도 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때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으나 직원들은 괴로운,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휴가 보내주고 그래요. 자, 납세지 어디입니까? 자, 이거 주소지.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오케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은 요건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 자, 이러면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할 때 강남세무서에 신고한다, 의정부 세무서에 신고한다. 강남세무서 주소지에 주소지. 저는 근데 주소지가 없는데요. 혹시 사업하고 계세요? 사업장도 없는데요.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비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자,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뭐가 없으니까? 주소가 없으니까. 다만 국내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다? 그런 경우는 주된 국내 사업장. 없는디요? 이런 경우에는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오해가 X예요. 요즘 와서 출제위원들이 이상하게 비거주자는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냈거든요, 이게. 자,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당신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자, 무슨 업이에요? 임대업. 우리가 누구나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죠, 그죠?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임대업도 뭐다? 사업. 오케이. 자, 그러면 임대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부동산 빌려주고 돈 받은 것들 뿐만 아니라 권리 빌려주고 돈 받은 거. 권리 빌려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죠. 내가 어떤 부동산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임대업이요? 이 얘기예요. 자, 근데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요 말이 나옵니다. 뭐와 관련됐다?
공익사업과 관련됐다. 이러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뭘로 보겠다?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안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2번 공익사업을 위한 무슨 법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돈 받았다 이거예요. 자, 이거 사업소득이다. OX. X 그렇죠. 자,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아니 어차피 사업이나 기타나 합칠 건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빼주는 거. 그렇죠. 오케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경비만 빼주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경비를 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60이나 80을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빼주는 게 달라요. 자, 다음에 이제 주체적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소득 금액이다. 세법상 뭐라고 했어요? 순이익, 순이익. 항상 무슨 소득 금액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순이익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네가 번 거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걸 빼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임대업 하면서 버는 거는 네 가지라고 했죠. 임대료, 관리비, 간주 임대료. 근데 보험 차익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내비두자고요. 이때 임대료 꼭 내가 받은 것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받을 것도 들어갑니까?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외상매출 같이 받을 것도 들어가고, 관리비 여기에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다. 자, 요거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죠.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간주임대료입니다. 월세로 안 받고 보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 일정한 이자율만큼은 네가 수익을 얻었다고 치고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 자, 근데 요거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증금 5억 원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받을 때 소득세 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할인료라고 하는 건 채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라고 말을 하고, 자, 얘는 배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했기 때문에 자, 요것만큼은 공제해 주겠다. 최근 10년 중에 2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이자, 할인, 그다음에 배당금에 대해선 차감을 해줍니다. 계산사실까지는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하필이면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게 주택 임대업입니다. 자, 여러분 특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얼마?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자, 얼마 초과?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단 간주임대로 계산해요. 내가 2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를 주고 있다. 아, 2개잖아. 그럼 임대료 계산 안 합니다. 3개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를 줬는데 보증금을 합쳐봤더니 2억 5천이다. 이건 안 해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이때 하나다, 2개다, 3개다라고 하는 건 소형주택은 뺍니다. 자, 요거 얼마 이하?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자, 그래서 과세 체계를 보시면 임대료 파트하고 간주임대료 파트하고 과세가 되냐 안 되냐, 몇 개를 소유하고 있니? 이때 소유하고 있는 건 개인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합산, 부부가 합산해서 몇 개 소유하고 있냐. 먼저 임대료 보시면 하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지만 2개부터 무조건 과세합니다. 하지만 1개라 하더라도 자,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과세 기준일, 과세 종료일 현재 자, 기준 시가 얼마 초과? 12억, 12억 초과예요. 12억 초과. 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집은 요건 집이다 상가다. 거의 상가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간주임대료는 2개까지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만약에 고가주택인 경우라도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주임대료는 2개까지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과세하지 않아요? 1년에 질문 몇 번 들어온다? 100번 이상 들어옵니다. 이거 200번 들어옵니다. 200번. 자, 그리고 요거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초과, 자,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수입식이에요. 자, 현금으로 받은 날보다 이게 먼저예요. 계약 또는 요게 이제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면 지급일날, 통상적으로 매월 25일날 지급한다, 매월 30날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비과세. 임대는 맞는데 과세하지 않을게. 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자, 이거 뭐라고 했죠? 내가 500평 갖고 있는 연세 몇 살? 85세. 옆집 총각은 몇 살? 61세. 우리까지 다 지어주고 나는 300만 원만 줘. 요거 비과세. 자, 그리고 아까 했듯이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하는데 12억 초과하는 집이나 9개 소지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를 할 겁니다. 자, 3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인데, 자, 기준시가 12억 초과. 자, 그다음에 어디? 9개 소지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복습 문제 너무 쉬운 거 냈나요? 아니에요? 또 힘이 없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세법 시간만 하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는 시간도 그냥 이제 점점 마찬가지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 왜 그러게요 이제? 뭘 그래라 그래. 지쳐서 이제. 아 진짜로. 예. 예. 이제 몇 달 공부하니 몇 달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예요. 능률도 안 오는 것 같고 점점 쌓여. 그리고 수업은 꾸역꾸역 듣고 있는데 복습은 지금 못 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이제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딱딱 대답이 안 나오고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자괴감. 그죠? 다 그래 다 그래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예, 이해하세요? 나중 되면 어련히 다 알아서 올라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수가 중요했죠. 여러분 주택수가 왜 중요했어요? 한 개인 경우하고 두 개일 때하고 세 개 이상일 때하고 과세가 되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근데 이때 주택수 다가구는 뭘로 보겠다? 한 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로 보고 그리고 여기는 이거보다 이거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하는 거는 특이하게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걸로 계산합니다. 가장 큰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면 어떻게 원래 각각이지만 한 사람이 합의해서 한쪽으로 몰 수도 있었죠. 근데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여기 둘 중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걸로 카운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수익금액 얼마? 당신 몫으로 떨어지는 게 600만 원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그 집이 12억 초과하는 집으로서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여러분 설마 근데 이건 안 내겠지만 여기는 이상이에요. 여기는 초과예요. 여기는 이걸 좀 주셔야세요. 좀 치사하긴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냈다. 진짜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야. 진짜. 자, 그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네 걸로 보겠다는 것과 자 부부는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부부가 몇 개를 소유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어려울 겁니다. 항상 뭐든지 주택수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4번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왜 한 개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다가구는 한 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공동 소유하는 사람은 가장 지분이 큰 사람 쭉쭉 됐고 자 그다음에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연간 얼마? 600만 원 이상 그리고 12억을 초과하면서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네 걸로 카운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미운데도 안 밀려.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5번 한 개 주택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3억짜리입니다. 자, 기준시가 13억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고가 주택이죠. 자, 근데 하나 소유한 자가 당해 주택을 보증금 15억을 받고 세상에 전세를 줬어요. 자,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라고 특히 주의하세요. 특히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번쩍 뜨요 눈에. 고가 주택이야. 그렇죠. 하나라 하더라도 과세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에요. 자, 뭐를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제 아무리 고가주택이다, 제 아무리 보증금 많이 받았다 두 개까지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거 되게 몇 년 동안 한이 쌓인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진짜 몇 년 동안 한이 쌓였어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질문 많이 들어요. 이거 과세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막 정말 이제 앞으로 질문 올릴 때는 실명으로 얼굴 들이밀고 해야 돼 진짜. 자, 6번 주택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의 산입 여부 판정할 때 주거 용도요만 쓰이는 면적이 자 흰 옷돈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자 기준시가 얼마?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거 여러분 가끔 하다 보면 3억이라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2억 이하 3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억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2026년까지 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건 양도할 때 얘기했구나. 왜 우리 지금 뭐 다주택이라든지 요거 이제 그 장기보호 특별공제 되는 거 왜 2024년도 5월 9일까지 배제가 된다 그거 있었죠. 그거 1년 연장됐어요. 2025년까지. 1년. 그러니까 우리 뭐 1년씩 그냥 없애든가 하지. 어쨌든 2025년도 5월 9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나오게 되면 설명드릴게요. 이거 25년 1년. 자, 그다음에 7번.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모하고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는 공제한다. 수입이자 그렇죠.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 그리고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자, 유가증권 주식이죠 뭐. 처분이익. 요게 두 번이나 출제가 되는데 둘 다 아닙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 아니에요.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공제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주택을 임대하고 1년 동안 얻은 수익금액의 합계가 얼마 이하일 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도 사업이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 2018년도까지는 비과세였잖아. 그러니까 따로 요것만 떼서 분리과세합니다. 나는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면서 내가 주택 임대를 통해서 수익 금액이 한 1,8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요것만 따로 신고한다 이 뜻이에요. 요건. 자, 그래서 쉽게 나오면 요것만 나올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 요것만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혹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했니? 자, 그리고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말고 카페를 통해서 얻은 종합소득 금액이 2천 넘는다. 먹고 살만 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50%에다가 이제 14%를 곱합니다. 자, 근데 요거 말고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이 또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200만 원만큼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근데 요게 만약에 등록 임대주택이었다. 이러면 60%를 빼주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400만 원만큼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4년 동안 미뤘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타깝게 안 나왔다. 5년째 나온다 안 나온다.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나 진짜 이거 나오면 정말 춤출 거야 진짜. 예. 그래요. 자, 8번.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자 경비를 얼마를 빼줘? 이게 아니에요. 50,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빼줍니다. 자, 그다음에 분리과세 임대소득 말고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이 또 2천만 원 이하다. 추가적으로 얼마 해줘요?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혹시라도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몇 프로? 60%를 빼주면서 추가로 얼마? 400만 원만큼을 이렇게 이제 추가로 공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14%예요, 14%. 그러니까 이건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결국 내가 다른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요게 합쳐지는 순간 요 세율보다 높게 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거고 나는 어차피 세율이 6%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합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결손금, 이월결손금. 자,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만약에 결손이 발생했다. 자, 이러면은 원래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내가 근로가 많아. 이런 경우는 퉁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뭐다? 임대업이다. 자, 이런 경우는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그 임대업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 그러다가 뭐 이건 몰랐지 하고 요거 제외한 나머지라고 지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9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표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 공제한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아, 저 양도했구나. 할 게 많았었지. 자, 양도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유권의 이전이요. 이전인데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이요. 등기 등록이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과세 대상 알고 계셔야겠죠? 자, 부동산뿐만 원래 이제 4개예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4개입니다. 자, 1그룹은 이제 부동산 등, 자,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 등. 자, 2그룹은 주식, 3그룹은 파생상품. 시험에 안 나오지만 다 외웠죠 벌써. 요거는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입니다. 2, 3, 4는 안 나와요. 4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1은 1끼리, 2는 2끼리, 3은 3끼리 이렇게 합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온 건 이렇게 요거 34회 때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주의할 거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양도세 대상인데 반드시 얘는 등기 된 임차권. 자, 지역권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업권과 이주권은 반드시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를 해야만 양도세를 과세하지 별도로 영업권만 양도했다 아니면 별도로 이것만 평가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기타 소득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번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법에 따라 이주권인데 이주권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얘가 중요하죠. 별도로 평가했다. 하여튼 이런 말이 등장했다. 이건 무조건 양도다 아니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S. 이건 기타 소득. 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요.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라고. 그렇죠? 하여튼 이 말이 보이는 순간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양도 아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양도라고 하는 건 아까 이런 거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했었죠. 자, 우리 이제 부담부 증여다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 요렇게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자, 요 토지 증여가액은 얼마다? 1년 내내 5억과 3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응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 1순환 돌아가서 다음 과정부터는 다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10억에 8억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채무가 얼마 껴있다? 3억 원이 이렇게 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면 B가 내야 되는 세금은 무슨 세금? 일단 취득세. 오케이, 취득세를 내야 되고, 자, 취득세 얼마에 대해서 내야 돼요?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니까 5억에 대한 건 맞는데 취득의 원인 자체가 지금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죠. 내가 유상으로 취득한 게 얼마예요? 3억 원. 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한 게 얼마? 2억 원이다 이거예요. 5억짜리를 받아오면서 이거 지금 당장 돈 나가진 않지만은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아, 요건 내가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무상 취득 2억에 대해서는 무슨 세도 내야 돼요? 네, 증여세도 요거 2억에 대해서 내야 됩니다. 자, 근데 항상 우리 유상 취득의 반대편은 뭐라고 했어요? 양도. 자, 그래서 요 A 입장에서는 이제 양도세를 얼마에 대해서 3억 원에 대해서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둘 간의 관계가 만약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였다. 요 채무가 넘어간 걸로 본다, 안 넘어간 걸로 본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거 주면서 이거 빚을 같이 넘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이 맞다면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안 넘어간 걸로 보게 되면요, 그냥 요거는 무상 5억이에요. 증여세도 얼마에 대해서 5억. 지금 양도세는 없겠죠. 그렇죠. 오케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를 하는 경우 증여가액, 토지가액 5억 원 중에서 요 채무액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A라고 하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다. 자, 이런 경우는 뭘로 안 보겠다? 양도로 안 보겠다. 근데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담부 중에 어렵죠? 이제 할만해요? 다음 시간부터 또 안 할만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럼 내가 A라고 치고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게 이거 계산한 게 나올 거예요 또 이게. 그렇죠. 자, 다음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자, 환지처분 99년도에 어떤 땅, 자 예를 들어서 상계동에 있는 17번지의 땅을 사서 자, 요건 2022년도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25번지를 받아왔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17번지 주고 25번지 받아온 것 같지만 단순하게 뭐만 변경되는 경우,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닙니다. 특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지적 경계선 변경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인데 뭐 생겼어요? 자, A, B.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바꾸죠. 양쪽에 이제 일부 교환 같지만은 20%가 안 넘는다. 이런 경우에 양도 아니라고 했고, 신탁 재산의 이전,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 이렇게 S 신탁 요거 양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양도 담보가 뭐예요? 소유권을 건네주긴 건네주는데 이거는 그냥 채무담보를 위해서 건네주는 거고, 요게 근데 만약에 돈을 못 갚아서 그게 굳어져 버렸다, 변제 충당해 버렸다, 요땐 양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양도담보는 양도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변제 충당하면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 아니라고 이해가죠? 자, 하지만 요런 경우에는 양도로 볼 거예요. 공매경매, 파산선고, 교환, 대가지급. 자, 어떻게 배웠어요? 공매경매, 파산선고는 어느 역에 많이 있다? 교대역에 많이 있다. 그렇죠? 소유권의 환원,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올 때 이거 양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 팔았는데 원인무효 소송을 걸어서 넘어온다. 이거 양도 아니에요. 자,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똑같이 단순하게 분할하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A는 이만큼 받아오고 자, B는 이만큼밖에 안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A가 B에게 돈을 줬다. 이런 경우에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양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혼 시에 재산 분할 양도 아니라고 했죠. 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아파트를 만약에 두 채를 마련을 했는데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떼어준다. 요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분할을 떼어준다. 여러분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번에 공매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래 양도로 보지만 내가 경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좀 바뀌고 있죠. 원래는 이제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부인도 기여한 거 아니냐. 요래서 이것도 나눠야 된다. 이런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하진 않을 거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자, 11번. 직계존속의 상가 건물이 자, 소유권을 공매를 통해서 직계 비속에게 이전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걸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거 아버지 건물인데 아버지 거 공매로 넘어갔는데 아들이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셔야 돼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 OX. 오라고 요거로 이게. 자, 뭐니까? 그렇죠. 직계존속의 부동산 직계비속한테 소유권 이전되는데 공매경매, 파산선고, 교환, 대가지급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그냥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하면 되나요? 이거 했나요 우리?
12번. 그러니까 이거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많아. 그죠? 자,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의 원칙이 뭐예요? 대금 청산일.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대금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요것만 설명하자. 요것만. 자, 요렇게 우리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상가 건물을 팔고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5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건 언제냐면 2024년도 6월 30일 대금을 청산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부담해야 되는 양도세를 근데 얘가 부담해 주기로 했네. 자,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양도세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요거를 두 달이니까 8월 30일 날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 시기가 여기까지 지급했을 때 취득이요, 아니면 여기까지 지급했을 때 취득이요, 이 얘기예요. 요거 6월 30일. 그럼 반대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받았을 때 양도요, 아니면 여기까지 받았을 때 양도요,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꼭 8월 30일이 아니라 몇 달 있다가 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취득을 안 한 거고 이 사람은 영원히 양도를 안 한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 얘기입니다. 요거 포함이냐 제외냐, 요것도 나올 때가 되고 요것도 많이 밀었던 겁니다. 안 났다는 얘기죠.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자, 먼저 등기 등록했다. 자, 그런 경우에 등기 접수일. 자, 이게 분명하지 않다. 등기 등록 접수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장기는 인사등,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접수일. 내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2024년도에 양도했다. 자, 그러면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취득을 했는데 요거 전에 미리 썼다. 사실상 사용일.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예요. 무허가. 사용 승인서가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날 취득을 해서 2024년도에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자,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점유시효 취득은 등기 등록일이에요, 점유 개시한 날이에요? 점유 개시일 1999년도부터 눈먼 땅 하나 농사 짓기 시작해서 2021년도에 내 이름으로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하고 2024년도에 양도했다라고 하면 양도 시기는 2024년도 3년 보유하고 판 게 아니라 25년 보유하고 판 걸로 이렇게 보겠다. 이거고요. 자, 수용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요건 일반적인 그냥 유상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수용 개시일.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되었네요. 자, 그럼 공탁일이에요, 아니면은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소송 판결 확정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금 청산된 이후 2017년도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부 다 이제 완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정작 완성된 거는 2021년도에 이 집이 만약에 완공되었다라고 할게요. 꼴보기 싫어서 2023년도에 이걸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 다 낸 건 17년도니까 6년 보유하고 판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후에 완성됐으면 2년 보유하고 판 거가 됩니다. 목적물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환지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입니다. 자, 근데 권리 면적이 처음엔 100제곱미터였다가 이렇게 70제곱미터로 줄어들면서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요 양도가 될 수 있겠죠. 이때 양도 시기 언제예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취득 시기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쓰시면 되고요. 무효 판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12번.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대금 청산 날입니다. 요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금 청산 날로 하는데, 요 때 말하는 이 대금에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요 양도세 요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제외하겠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도 있었구나. 그렇죠? 비과세 4가지 있었죠. 파산 선고에 의한 경우, 우리 경계 조정금에 의한 경우, 농지를 서로 교환한다든가 분합을 합니다. 근데 양쪽의 차이가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요거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교환하는 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지만 반드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